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자동차 산업도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데요. 자동차로 읽는 경제 이야기, 잠시 후 키워드 경제에서 만나보고요. 이어지는 체크리스트에서는 테리 버넘 교수의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읽으면서 투자에 최적화된 뇌사용법 배워보겠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왜 이렇게 댄디하게 입고 오셨습니까? 이제 촬영을 하니까 저도 신경 써봤습니다. 이거 우리 출연진 분들 중에서 저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서 저도 차려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뭔가 봤더니 지난주는 와인이었는데 이번 주도 아주 친숙한 소재네요. 네. 자동차.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타고 다니는 차 준비했는데요. 현대인의 발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동차는 뭐 사실 뭐 집, 음식만큼이나 우리 삶이나 뭐 경제에서도 친숙한 소재인데요. 사실 뭐 외식업계 트렌드 이런 건 항상 기사거리가 되고 또 부동산 뉴스는 뭐 항상들 챙겨보는 뉴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는 뭐 친숙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경제 뉴스에서는 의외로 많이 못 접하는 또 소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 업계가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격변을 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동차 업계의 격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만 뭐 전기 자동차로의 변화라든가 공유 자동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 있을 텐데 특별히 이 중에서 어느 건가요? 오늘 말씀드릴 거 하는 거는 고령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고령화입니다. 아, 고령화요? 네. 야, 이건 새로운 어떤 시각인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령화? 먼저 뭐 고령화는 익숙하긴 한데 자동차랑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실 텐데 네. 진행자께 질문을 드려보면 예. 차를 언제 처음 사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요. 보통 그렇게 많이 이제 또래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예. 아니면은 보통 차를 첫 차 산다 하면은 뭐 직장 잡고 이제 나는 이제 직장도 생겼으니까 차 한 대는 있어야겠다 하면서 첫 차를 많이 사실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첫 차 하면 떠올리는 풍경인데 요즘은 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차를 사는 모습이 바뀌고 있는 게 어떤 신차 등록 통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새로 차를 샀습니다 하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나이를 다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20대 중에 이 신차 등록 건수 비율이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친구들 중에서 100명 중에 6명만 차가 있다. 그러니까 신차 등록 100건 중에 예. 20대 차주가 한 게 6%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신차 등록 중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 통계를 집계한 게 2009년인데 그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요. 예. 2010년에는 이게 12.2%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 넘는 사이에 절반 가까이 20대 차주가 확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우 교수님처럼 대학생 때 나 첫 차 샀어 하는 사람이 예. 옛날보다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예, 저는 대학교 때 한 학기 이상 열심히 뭐 알바하고 뭐 과외 아르바이트하고 해서 옛날 그 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엑센트라는 차 있었거든요. 저는 이름만 들어본 차예요. 예. 그런 차 하나 한번 장만해 본 적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 20대면 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더 차를 많이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어진 이유는 청년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우선 그런 요소도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뭔가 SNS도 발달하고 여행 다니는 게 많으니까 차를 오히려 선호할 것 같은데 수치가 많이 줄었어요. 요인을 분석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이 줄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요인인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청년들이 정말 차를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어든 폭을 보면요. 청년들이 줄어든 속도보다 차량을 구매하는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요. 30대 이하 청년들이죠. 이들 1000명 중에 차를 1년에 몇 대를 사나 봤더니 대략 59대를 사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42.6대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즉 30% 정도 수요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놓고 보면은 객관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점점 젊은 손님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전에는 수능 마치고 운전면허증 따러 가고 그다음에 대학 가거나 취직하면 일단 무조건 차 산다.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우리들의 꿈이었는데 요즘은 좀 여러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려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도 사실 수능 끝나고 제 주변이 대부분이 운전면허를 땄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도 바뀌고 있는 게 일단 차를 사려면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게 순서인데 이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청년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5년 전인 2019년에는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 30대 이하가 42.7%였어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청년이었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재작년에는 39%로 4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 이게 처음으로 이제 30대 차주가 줄어든 건데 네. 전체 운전자 중에서도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수능 마치고 바로 운전면허를 따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이게 19살 전후예요. 19살 데이터만 딱 찾아서 봤더니 2019년에는 한 22만 명 정도 땄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본 친구들 중에 22만 명이 땄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2022년 되면 2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능 보고 운전면허증 바로 따는 공식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나중에 차를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운전면허를 따려는 청년 자체가 주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요 감소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젊은 소비자들이 줄고 있다. 그리고 그런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게 딱 지표로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정말 체감을 하는 게요.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예. 예전 기준으로 하면 딱 차를 살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사회생활 조금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10명 있다면 그중에 차가 있는 친구가 제가 주변에서 해봤더니 한두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주로 지금까지 유행했던 뭐 테니스나 캠핑 이런 걸 보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 요즘 테니스 쳐. 그러면 나 요즘 캠핑해 하면 너도 해?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차를 사려는 친구들이 같이 고민 상담할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차를 안 사는 분위기가 청년들이 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종의 차량 문화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게 저도 정말 체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통계는 차량 보유 대수가 점점 늘고 있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자동차 시장에서 청년들의 빈자리는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50대 이상 중장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분들이 채운 건데 특히 50대가 약진하고 있는데요. 예. 5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이 그러니까 전체 신차 등록 중에 50대가 차지한 비율이 2022년에 17.3%였는데 이게 작년에는 19.3%로 확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만큼이나 뛴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신차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사회 초년생, 대학생 같은 젊은 층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자녀들보다 오히려 엄마 아빠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으로 다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특히 60대, 70대 이상의 일종의 고령 차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 시장은 이제 어쩌면 중장년,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분포도 달라지고 나이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런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접근 이런 걸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변화를 따라가는 게 기업의 숙명이잖아요. 요즘에 기업들의 특히 자동차 기업들이 기업 마케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자동차 광고하면 딱 뭐가 떠오르냐면 뭔가 젊은 친구들이 여럿이 차를 타고 어디 멀리 여행 가는 예. 그런 좀 뭔가 젊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를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때는 엔트리카라고 하는 일종의 접근하기 쉬운 차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소형 SUV라든지 소형 차량을 많이 판 거죠. 특히 경차 같은 걸. 이걸 왜 팔았냐면 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차는 사실 팔아도 거의 이문이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파는 이유는 젊은 층들에게 이걸 일단 팔아야 그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좀 더 큰 차 사고 좀 더 돈 많이 벌면 더 큰 차 사고 이런 공식이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광고들은 굉장히 스포티하고 젊었죠. 네. 근데 요즘은 이 업계에서 젊은 친구들이 안 산다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돈이 별로 없나 보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확 타겟을 바꾸고 있는 게 아예 그냥 장년들 살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팔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네. 광고나 마케팅 방향을 보면 부쩍 시니어들
중장년 가족을 타겟으로 한 걸로 집중을 하고 있다. 그게 어쩌면 이 시장의 고령화를 어떤 보여주는 상징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예전에는 자동차 TV 광고라든가 전단지 같은 거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그쵸, 하면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낭만을 즐기거나 이런 것들로 세일즈 포커스를 잡은 게 많았는데 요즘은 가족 단위로 뭐 차 트렁크가 넓어서 거기에 캠핑 물건을 잔뜩 실을 수 있다든가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는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어쩌면 사회의 변화를 반영을 한 건데 뭐 이른바 이제 이런 큰 패밀리카들, 뭐 속칭 아빠차 이렇게 네. 부르는 스타일들이 잘 나가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구매가 거기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애초에 젊은 층보다는 거기로 타겟을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건 장년층들이야 이제 자금 여력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가족 단위로 큰 차로 바꾸고 또 요즘은 차를 자주 바꾸게끔 좋은 기능들이 막 나오니까 그럴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청년들은 차를 안 사는 게 경제적인 이유인가요, 그럼?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경제력이 많이 옛날보단 줄어서 청년들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사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맞는데요. 네.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희 키워드 경제에서 항상 다른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하니까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치러야 하는 다른 비용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들의 입장에서 차를 사는 것에 기회비용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자동차 처음 샀을 때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요즘 청년들은 더 커지나 보죠? 요즘 청년들이 커진 이유가 뭐냐면요. 예. 어떤 이제 청년들이 차를 살 어떤 선택을 할 때 네. 예전에는 차를 안 사는 선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차가 없다는 것 자체로는 사회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차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을 고르면은 이 차를 선택하는 비용을 안 치러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차를 안 사는 선택으로 밀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차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에 다른 대안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청년들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그럼 교통수단의 발달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한국에 특히 유명하잖아요. 대중교통이 참 세계적으로도 발달돼 있다. 네.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차를 사는 게 출퇴근이라는 걸 위한 필수품, 생필품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는 일종의 청년들 입장에서 사치품이 된 거예요. 내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비용과 차를 출퇴근한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도 이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저는 차 없으면 출퇴근 2시간 걸려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도시권만 들어와도 차를 사는 선택이 너무 비싼 선택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 교통수단의 발달 이게 딱 적합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트렌드줄 중에 하나가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또 대규모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하니까 지방에 살 때는 무조건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직장이 이제 세종시라는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차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 서울과 수도권 이렇게 오면 진짜 차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방 도시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친구들 주변에 몇 명 있는데 보면은 그때 차 끌고 다니던 차를 서울 올라오니까 처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이게 돈이 아까워졌다. 근데 예전에도 아까웠지만 지방에서 선택지가 없었다.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로 더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를 선택하는 비율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를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 차를 사고 싶어지는 순간은 사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정말 나 차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한겨울에 정말 네. 패딩 껴입고 그 지옥철에서 껴입고 있을 때 정말 현타라는 게 오거든요. 그럼요. 아, 땀 뻘뻘 나죠. 맞습니다. 아, 정말 돈 벌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30대 청년들도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가능하면 최대한 버티다가 음. 사게 되는 지점이 사실 있죠. 많은 분들이. 네. 주로 결혼하거나 네. 출산을 하면 그때는 정말 못 버텨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키워드 경제에서 많이 전해드렸듯이 네.
이런 결혼 출산 자체도 줄고 있는 것도 어쩌면 청년들의 차를 안 타는 문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출산 또는 결혼이 자꾸 뒤로 지연되다 보니까 차를 구매할 이유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차 사는 게 부담스러우니 빌려 쓰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차를 소유하는 문화는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고 예. 이거는 사실 세계적인 문화다 할 만큼 제가 예전에 봤던 외신에서도 미국 외신에서도 미국은 대표적으로 차 없으면 못 사는 나라로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도 미국 신문에서도 요즘에 MZ 세대들이 왜 이렇게 차를 안 살까라는 고민을 하는 기사를 많이 신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고민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차를 빌리는 서비스는 젊은 층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씩 빌리는 예전에는 렌트카 하면은 뭐 몇 년씩 빌리던지 아니면 최소 며칠씩 빌리는 게 렌트카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정말 1시간, 2시간씩 빌리는 카쉐어링 서비스가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주말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이제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데이터를 보면요. 엠브레인 모니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50 세대가 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게 비율이 한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20대는 52%, 30대는 46.5%를 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의 절반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갖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빌려서는 충분히 운전은 한다. 이게 요즘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카쉐어링 서비스가 진짜 지방 가거나 그럴 때 차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역에서 다시 볼일 보러 가는데 그 구간만 몇 시간 빌려도 되니까 정말 맞습니다.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저 같은 청년 1인 가구들은 네. 많이 공감하는 게 주차하는 문제가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1인 가구들이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경우 많지 않다 보니 네. 주차가 어려운데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카쉐어링으로 좀 더 수요가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 소개해 주신 와인 시장도 그렇고 이번에 자동차 시장도 세대 변화가 정말 크군요. 맞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건 청년들이 더 경제력은 좋아지면 좋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선택지도 생기고 인프라도 많이 개발이 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대 변화, 와인과 자동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네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015B의 수필과 자동차 듣고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책은 제목이 뭔가 봤더니 요즘은 책 제목만 보면 감이 있는데 이 책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건가 감이 없네요.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어떤 책입니까? 주식시장하고 예. 투자 심리를 다룬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아마 박 교수님 아는 책인데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2005년도에 출간된 책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재출간이 됐습니다. 2005년 출간 때에도 미국에서는 꽤 큰 주목을 받았고요. 국내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재밌는 책으로 좀 알려지긴 했는데 우리는 왜 주식시장에서 걸핏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경제 관련 도서, 특히 투자 관련 도서들의 재출간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동학개미라고 불렸던 코로나19 이후의 주식 광풍, 그리고 2차 전지로 이어진 투자 열풍, 그 사이에서 시장이 큰 변동성이 있었죠.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손실을 경험하신 분들이좀 많아지면서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과 고민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주식 투자법과 관련된 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다가 요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담긴 책을 좀 찾는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책을 지금 시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재출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라는 책은 걸핏하면 투자에 실패하는, 또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머피의 법칙 같은 주식 투자가 왜 그런 건지를 밝혀내려고 노력한 책인데요. 인간의 뇌,
또 행동경제학적인 분석을 위주로 사람들에게 잃지 않는 투자란 무엇인가를 조언하는 책입니다. 네, 도마뱀의 뇌라는 건 어찌 보면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는 우리들을 비유한 것 같긴 하고요. 그렇다면 비열한 시장은 네. 냉혹한 주식시장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을 비열한 시장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인 테리 버넘 교수만은 아니에요. 예.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피셔도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낙관이 지배할 때 하락하고 비관이 지배할 때 상승하는 것을 놓고 비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뭔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지난해 그 우리 증시를 보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뜨겁게 올랐죠. 예.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무섭게 올랐거든요. 예. 이 뜨거운 상승기를 놓쳤던 투자자들은 섣불리 이제 올라타기 힘든 시장으로 변했고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그럼 이제는 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니까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떨어졌죠. 예. 어쩌면 이런 시장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예. 도마뱀의 뇌라는 건 인간의 본능을 관장하는 부분을 통틀어서 이 책에서는 이제 도마뱀의 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파충류의 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본능을 관장하는 부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자꾸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 도마뱀의 뇌가 투자를 함에 있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게 매우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하면 항상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외적 환경인 비열한 시장 그리고 자체적인 내부적인 상황인 도마뱀의 뇌 둘 중에 저는 궁금한 게 도마뱀의 뇌인데요. 아무리 시장이 비열하다 하더라도 네. 내가 자리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면 비켜가거나 오히려 그 와중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네. 도마뱀의 뇌 어떤 내용인지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버넘 교수의 주장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인류가 몇십만 년 살아오면서 스스로 이제 뇌가 체득한 거는 바로 본능적인 생존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고 뭔가를 두려워하면 바로 몸을 사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음식을 찾고 은신처를 찾는 데는 매우 탁월한데 예. 주식시장이 생긴 건 인류의 역사상으로 보면 정말 짧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400년이 조금 넘었죠. 예. 네덜란드에 처음 주식이란 게 등장한 게 1600년도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짧은 역사를 거치면서 아직도 인간의 뇌는 투자와 관련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서투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이른바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도마뱀의 뇌가 더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본능적으로 작동한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우리는 뭐 모르고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이런 본능 때문에 투자의 번번이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실 위험 회피 성향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이 위험한지를 모르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네. 흔히 말해서 주식시장은 일명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네. 이런 소리가 많은데 우리가 그 반대로 하는 이유가 지금이 공포인지 환희인지를 몰라서 결국에는 대중심리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고 있는데 실제 하려면 잘 안 되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투자는 그런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성공하기 힘들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려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재밌는 사례들을 여러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이 책에서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사실상 이 책에서는 전면 부인합니다. 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는 전통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이론인데 시장에서 만들어진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시장은 정말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또 최적의 배분이 일어나는 거니까.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 큰 돈을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거래는 항상 적절한 가격이 이루어지고 수요와 공급은 완벽할 테니까요. 하지만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완벽하게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이유에서든 시장의 가격은 극도의 공포감에 너무 낮게 형성되거나 과도한 긍정론과 희망 때문에 과도하게 올라 있어야 큰 차익을 저희가 내서 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장은
절대적으로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우리가 흔히 투자해서 초과 이익을 거두려는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초과 이익 거두려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지금 가격이 시장에서 적정하지 않아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그렇겠네요. 실제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 소개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재밌는 실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도마뱀의 뇌가 우리 판단을 어떻게 흐려놓는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과 실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마 박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면 돈을 나눠 갖는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게임이거든요. 예. 우리 선경제 박신유 PD가 예. 박 교수님하고 저에게 100만 원을 주고 예. 자 최후 통첩 게임을 하라고 합니다. 예. 제한자는 박 교수님 예. 그리고 수용자는 접니다. 예. 박 교수께서 제한한 금액을 제가 수용하면 우리는 이 100만 원을 서로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박 교수께서 저에게 50만 원, 50만 원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또는 나 100만 원, 너는 0원 이렇게 제안하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90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 제안을 해도 됩니다. 예. 사실 0원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저는 1원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안을 수용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죠. 그렇겠죠. 아무것도 안 받는 것보다야. 그죠. 수용자는 어떻게든 뭐 몇 원이 됐든 이걸 받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인데 하지만 이 최후 통첩 게임을 여러 사람에게 진행해 보면 평균적으로 약 20% 정도의 수용자가 제안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자존심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너무 기분 적은 상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만약에 박 교수께서 예. 야 10,000원만 갖고 나 99만 원 가질래? 그럼 제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에이 당신도 못 갖게 하겠어. 그리고 거절해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존심 때문인데 음. 이 자존심이 발휘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마뱀의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냐 아니면 이게 남성이기 때문이냐 여성이기 때문이냐 또는 인종 때문이냐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 때문에 이 최후 통첩 게임은 몇십 년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는데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제한자는 평균 30%의 정도의 금액을 100만 원이면 보통은 30만 원 정도를 상대방에게 네. 제한을 했고 제한 거부율은 항상 20% 정도가 되더라. 그거는 우리는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돈을 선택할 것인가의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존심을 선택하는 결정을 많이들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경제학에서는 이 최후 통첩 게임 참 유명하고 참 흥미로운 실험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김 기자님이 제안하면 100만 원 중에서 저한테 얼마 제안하실 겁니까? 저요? 우리 박 교수님은 돈 많이 버시잖아요.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10,000원 제안해야죠. 안 받습니다. 우리 내에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점두엽 피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로 자기 공명 촬영 장치를 달고 사람들이 이 최후 통첩 게임을 할 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 불공평한 금액을 제한받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 전두엽 피질이 아니고 그 외의 부분이라고 하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본능적인 그렇네요.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예. 도마뱀의 뇌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실험들도 있나요? 네. 미신을 믿는 비둘기라는 실험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런 겁니다. 비둘기에게 일정 시간에 매번 먹이를 줍니다. 예. 이게 거듭되면 비둘기들이 각기 특정 행동,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비둘기는 고개를 까딱거리고 어떤 비둘기는 막 시계 방향으로 돌고 어떤 비둘기는 뭐 날개를 퍼덕거린다거나 근데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특정 예. 비둘기가 그 특정 행동을. 예.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비둘기들이 스스로 내가 이런 특정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이를 준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는 건 아닌데 우리는 예. 시간에 맞춰서 그냥 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신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비이성적인 판단인데 사실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 뭔가 반복될 때 저게 반복되니까 내가 수익이 나던데? 뭐 이런 거. 아니면 박 교수께서 저한테 이 종목 좋아요. 라고 해서 한번 투자해봤더니 돈을 벌었어요. 네. 그다음에 다음에 얘기하면 예. 또 한번 해보고 또 돈을 벌면 이제는 완전 믿어버리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미신들이 생기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전두엽 피질이 아니라
도마뱀의 뇌가 작동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미신을 믿고 행동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신을 믿는 비둘기 실험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게 뭐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옛날에 메이저리거로 활동했던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승리했었을 때 그날 했던 것을 또 경기 있는 날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징크스. 예, 육개장 먹은 걸로 승리했으면 또 육개장 먹으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던데 뭐 사실 제일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주식시장에서야 뭐래도 그런 조금만 힌트가 있어도 네.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텐데 문제는 그러면 이 도마뱀의 뇌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투자할 때 최대한 멀리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이 예. 책에서도 그러려면 굉장히 일종의 훈련 같은 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도마뱀의 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테리 버넘이 했던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면요. 결혼 전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테리 버넘이 와이프를 만났을 때의 얘기인데 아내 이름이 바버라더라고요. 예. 이 바버라에게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EMC라는 회사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지금 $100 정도인데 $50로 떨어지면 우리가 결혼한 후에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도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이때 테리 버넘 교수가 말 그대로 공매도 포지션에다가 돈을 많이 걸었던 것이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지금의 부인인 바버라 교수는 고고학자였는데 갑자기 관심도 없던 경제 뉴스를 막 챙겨보고 도대체 EMC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의 모든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들이 EMC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예. 위에서 더 간다. 예. 뭐 사야 된다. 꼭 사야 될 주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신한테 다시 찾아와서 도대체 모두가 좋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확신한 이유가 뭐냐? 네. 당신만 알고 있는 뭔가 비밀이 있는 거냐? 제발 얘기해달라. 네. 그래서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답은 매우 간단하다. 모든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들이 다 EMC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공매도 포지션에다가 모든 돈을 걸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과 반대로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극도의 환희에 차 있는 시장에서 도리어 하락을 준비를 했다라는 건데 결국 모두가 맹신하고 희망에 차 있는 이 구간이 주식을 팔 때라는 신호라고 확신했다는 건데요.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EMC 주가가 $4까지 떨어졌다고. 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이 교수는. 그렇겠네. 예. 대단하네요. 말 그대로 역발상 투자 이거 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데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성공 투자를 하려면 첫 번째가 본능적인 결정을 최대한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뱀의 뇌를 자물쇠로 채우고 그 열쇠를 저 멀리 치워버려라 뭐 이런 표현인데요. 네. 이 주식을 사야겠다 또는 팔아야겠다는 욕구가 막 피어오를 때 막 이거 막 빨리 주식창 열어가지고 내가 좋은 정보 들었는데 빨리 사야지 막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막 더 사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로 바로 사거나 팔지 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저자는 적어도 일주일을 기다린다고 해요. 야.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변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급등이 나와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지만 예. 이거는 많은 위험을 회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유예 시간을 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도마뱀의 뇌가 바로 작동하는 걸 우리가 뭔가 잡아둘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또 다른 건요. 두 번째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조언하거든요. 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물타기는 손실난 주식을 더 사들여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예. 반등이 나왔을 때 빨리 손실을 만회하거나 수익을 낼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원이던 주식이 50원으로 내려가면 50원일 때 같은 수량을 더 사들여서 매입 단가를 한 75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 주가가 100원까지 다시 회복하면 본전이 아니라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75원만 돼도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들 과감하게 이 물타기 전략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테리 버넘 교수는 이건 사실상 실패한 투자법이다. 투자의 평균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 포지션에 주식을 더하는 행위인데 물타기는 하락하는 주식을 더 사는 꼴이라는 거죠. 예. 돈을 잃게 만드는 종목에 돈을 더 집어넣는 바보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투자의 기본은 손실 난 건 무조건 팔고 수익 난 건 보유하는 게 맞는데 이걸 네. 반대로 하는 거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테리 버넘 교수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예. 이 테리 버넘 교수님의 이 물타기
권고하지 않은 거 네네. 이거는 저에게는 두 가지 그 사례가 있어요. 네. 저는 코로나 터지자마자 종합주가지수가 2,000 근처에 있다가 1,500 근처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 중간에 1,700 언저리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 탄 물. 네. 그리고 가장 꿀을 타셨군요. 네, 물이 아니라. 예. 네. 오히려 1,500 근처까지 못 기다렸던 게 천추의 한. 근데 반대로 제일 잘못한 물은 알리바바. 아니 세상에 지표상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네. PD님도 마찬가지인가 보네. 반짝반짝 그래서 하십니까? 조금 떨어졌길래 또 샀고 조금 떨어졌길래 또 샀는데 계속 떨어져만 가고 있는 큰 반등이 없는. 네. 야 그래서 이거는 뭐 테리 버넘 교수님의 권고사항에 좀 반하는 사례도 저는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네. 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적립식 투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법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타기와 관련돼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코로나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뒤쪽에서 약간 말씀을 드릴 건데 일종의 올인 전략을 사용하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물타기하고는 사례가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물타기 전략을 하지 말라는 것과 지금 연결되는 적립식 투자도 권하지 않는 것은 네. 우리가 좋은 기억만 머릿속에서 떠올리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좋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미국 증시가 198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상승만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폭락을 몇 번 경험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S&P 올랐죠. 500도 오르고 지금도 거의 사상 최고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립식 투자를 장기간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는 좋은 거야. 적립식 투자 하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면 네. 적립식 투자만큼 안 좋은 투자가 없다는 거죠. 실패한 주식을 또 사고 그 주식을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면 예. 계속해서 빠지는 주식의 보유량은 늘어나고 예. 손실은 더 커지는 투자가 적립식 투자이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분명히 적립식 분할 매수가 좋은 투자법이지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적립식 투자가 결코 좋은 투자가 아니다. 그러니 적립식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테리 버넘 그 교수는 쉽게 말해서 한 방에 올인 이걸 원하시는 거네요. 뭐 그것까지는 아닌데 아까 예. 그래서 올인해서 투자하라라고 또 거기 써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예. 읽어보면 매번 올인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비교적 본능을 따르는 섣부른 투자를 하지 말고 보수적인 신중한 투자를 하되 항상 올인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일부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조언하는데요. 네. 이걸 포커 게임에 비유를 합니다. 포커를 잘 치는 사람하고 잘 못 치는 사람의 차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패에 올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리는데 예. 평범한 포커 선수들은 일반적인 패에서도 종종 올인을 하지만 진짜 선수는 종종 좋은 패가 와도 패를 덮고 작은 손실로 그냥 감내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패가 올 때 올인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기다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회가 오는 상황이 예, 온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내가 이런 현금과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 올인하는 전략으로 해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의도에 최고 고수분들 많이 만나 뵙고 인터뷰 해보잖아요. 네. 그럼 10분 중에 10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식 투자를 10번 했을 때 그 10번 하는 기간 동안 조금 잃거나 조금 벌거나 이렇게 되는데 딱 한두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서 네. 역대 플러스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때 올인을 제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버넘 교수랑 똑같은 의견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잖아요. 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실천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 4-5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적용을 좀 해보시는 거는 도움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뭐 투자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좀 엇갈리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인하라는 것도 뭐 물론 좋은 기회에 올인하는 건 맞지만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시기적인 분산도 하고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분산도 하고 뭐 나라에 대한 분산도 하고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거는 자기 성향에 좀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뇌과학을 연구한 굉장히 독특한 투자법을 제시하는 이 버넘 교수의 얘기도 참고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나온 몇 가지 문구 중에 재밌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왔는데요. 돈을 잃지 못해 안달난 도마뱀의 뇌라는 네. 표현은 확실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강조한 표현이었고요. 예. 또 미국의 어느 펀드 매니저가 자기 자리에 써놓은 메모라고 하는데요. 징퇴양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만히 앉아서 시장이 폭등하는 걸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폭락을 맞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을 보면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들어가면 폭락이 올 것 같은데라는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계속 오르면 들어가고 싶은 본능을 못 참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 아무도 팔아야 할 때 종을 울려주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본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자신의 친구 사례를 하나 들어줘요. 예.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원유 트레이더로 정말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는 원유 시장의 전망 또는 시장 상황에 굉장히 문외한이다. 예. 친환경 에너지가 원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또는 오펙이 감산 결정하는지 이런 이슈에도 관심이 없는데 도대체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원유 시장에 참여한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만 본다. 그 심리만 보고도 돈을 벌었다라는 거니까 그렇군요. 결국엔 우리가 수많은 분석과 뭐 정보를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 나의 본능을 어떻게 자제하느냐가 투자의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투자에서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책을 통해 배웠네요. 지금까지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 기억을 되새겨서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는 이런 종목 이런 투자 했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 곡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